숨막히는 지하철 열기에서 벗어나 퀘익스몰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퇴근길 인파에 휩쓸려 옴짝달싹 못하던 것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이곳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또 소란스러웠다. 형형색색의 광고판들이 쉴 새 없이 번쩍였고 최신 유행가들이 사방에서 경쟁하듯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그 사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길었던 하루였다.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보람도 있었지만 아이들 수십 명의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교실 문을 나설 때쯤이면 온몸의 진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사실 퀘익스몰은 내가 즐겨 찾는 장소는 아니었다. 너무 넓고 너무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너무 비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거리 때문인지 곧장 답답한 원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월세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빠듯하게 느껴졌다. 어학원 수업 외에 부수입을 얻을 만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또다시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다 보면 복잡한 심경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별다른 목적 없이 중앙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별마당 도서관에 황금빛 조명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다. 저곳에 가서 잠시 책이라도 뒤적여 볼까? 아니면 그냥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천천히 걷고 있을 때였다. 내 시야 한 구석으로 무언가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쇼핑객들의 분주한 움직임 중 하나려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형체는 한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의류 매장, 쇼윈도 앞, 구석진 기둥 옆이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죽여 흐느끼는 모습이 멀리서도 역력했다. 아이의 옆에는 작은 토끼 인형이 힘없이 떨어져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 주변의 모든 소음과 화려한 불빛들이 일순간에 멀어지고 오직 그 아이의 모습만이 내 망막에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작은 몸짓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절망감.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망설임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한국에 온 지 5년 차가 되어가는 미국인이었고 흑인이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있었다. 낯선 시선, 수군거림 혹은 의도치 않은 오해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다가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비치지는 않을까. 아이를 유괴하려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라도 한다면 그런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가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갈등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아니면 최소한 주변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라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 보였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스쳐 지나갈 뿐. 그 작은 존재의 슬픔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 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양심을 향해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나는 깊게 숨을 한번 내쉬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조카였다면, 혹은 친구의 아이였다면 나는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었을까? 아니, 절대로 그랬을 리 없다. 피부색이나 국적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저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른이었다. 설령 오해를 받는다 해도 그저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혹시라도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내 발걸음 소리가 최대한 작게 나도록 조심하면서. 몇 걸음 다가가자 아이의 작은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걸까? 아이의 두어 걸음 앞에 멈춰 서서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얘야, 괜찮니?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하지만 아이는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마치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서러운 울음이었다. 아이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울지 마. 아가,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이가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다행히도 나는 한국어를 꽤 능숙하게 구사하는 편이었다. 5년간의 생활은 나를 제법 한국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작은 몸 전체로 공포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어쩌면 내 큰 키와 낯선 외모가 아이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해야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다. 무작정 말을 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때 아이 옆에 떨어져 있던 토끼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인형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감촉의 낡은 인형이었다. 아이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것인지 한쪽 귀는 조금 해져 있었다. 나는 인형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들고는 살짝 흔들며 말했다. 이 토끼 인형, 내 거니 아주 귀엽네. 이름이 뭐야? 내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 아이는 울음을 살짝 그치고는 인형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락 말락하게 속삭였다. 토토 이름이 토토구나. 예쁜 이름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가 드디어 내게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다. 나는 토토를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작은 손을 뻗어 토토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유일한 친구를 되찾은 것처럼 토토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나는 여전히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데이비드라고 해서 혹시 엄마를 잃어버렸니? 내 질문에 아이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처럼 절망적인 울음은 아니었다. 무언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듯한
억울함이 섞인 울음이었다. 흐앙, 엄마가 없어졌어요. 드디어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번째 문은 성공적으로 연 셈이었다. 이제 이 작은 아이, 슬비라고 했던가 하니 아직 이름은 모른다. 이 아이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다음 과제였다. 거대하고 복잡한 이 코엑스몰 안에서 과연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 앞에 놓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나는 이미 발을 들여놓은 뒤였다. 그리고 저 작은 아이의 눈망울에 떠오른 희미한 희망을 외면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내 개인적인 걱정거리들은 잠시 접어둘 때였다. 여기까지 약 1100 단어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눈에 띄는 외모를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다들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엄마랑 언제 헤어졌는지 기억나니? 아니면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봤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이는 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뻔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또다시 놀랄까봐 간신히 참았다.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 혹시 이름이 뭐니? 나는 데이비드라고 아까 말했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방송을 부탁하든 미아보호소를 찾아가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슬비. 예요. 이슬비 정말 예쁜 이름이네. 비 오는 날 태어났니? 내 농담 아닌 농담에 슬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미미한 변화였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다. 좋아. 슬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슬비 엄마 찾는 거 도와줄게.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실 거야. 나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 보였다. 슬비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엄마랑 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는 곳 있어? 예를 들면 아주 큰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가게 같은 곳. 코엑스몰은 워낙 넓어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필요했다. 슬비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모습이 제법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곰돌이, 아주 큰 곰돌이가 있었어요. 한참 만에 슬비가 입을 열었다. 큰 곰돌이 혹시 가게 안에 있었니? 아니면 밖에 있었니? 가게 안에요.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 정도면 꽤 구체적인 단서였다. 코엑스몰 안에 대형 인형이나 조형물을 전시해 놓은 매장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 잘했어. 슬비야,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해냈네. 그럼 우리 그 곰돌이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어쩌면 엄마가 슬비를 찾아서 그쪽으로 다시 가셨을 수도 있어. 내 말에 슬비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지만 화색이 도는 듯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네, 아이는 제법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일어선 탓인지 다리가 풀린 듯 살짝 휘청거렸다. 나는 얼른 팔을 뻗어 슬비를 부축했다. 아이의 작은 팔이 내 손에 잡혔다. 너무나 가늘고 약한 팔이었다. 괜찮니? 천천히 가자. 아저씨가 손잡아 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슬비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렇게 나와 슬비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한 손으로는 슬비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꼭 쥔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주 큰 곰돌이가 있는 가게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퀘익스몰은 마치 미로와 같았다. 사방팔방으로 뻗은 길, 비슷비슷해 보이는 상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 통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혹시라도 안내 데스크나 보안 요원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슬비는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종종 걸음으로 나를 따라왔다.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슬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슬비는 곰돌이 좋아하니 아저씨도 어렸을 때 아주 큰 테디베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좋아요. 토토도 곰돌이랑 친구예요. 슬비는 품에 안은 토끼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토토는 정말 좋겠다. 슬비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별마당 도서관 근처에 다다랐다. 거대한 책장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런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큰 곰돌이가 있을 만한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캐릭터 용품점이나 장난감 가게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의류 매장이나 화장품 가게, 음식점들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슬비 엄마도 지금쯤이면 얼마나 애타게 아이를 찾고 있을까. 아저씨, 다리 아파요. 한참을 걸었더니 슬비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얼른 근처 벤치에 슬비를 앉혔다. 미안해. 슬비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일단 여기 앉아서 잠깐 쉬자. 나는 가방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슬비에게 건넸다. 슬비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까딱하고는 물을 받아 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선생님,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깔끔한 유니폼 차림의 보안 요원 2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아까부터 계속 걱정하던 상황이 현실로 닥친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까지 약 1950단어입니다. 마무리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여 2000단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은 나와 슬비 사이를 번갈아 훑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슬비도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물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명의 보안 요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지금 이 아이와 함께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이의 보호자는 어디 계시죠? 그의 말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역시나 내가 우려했던 상황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상황을 잘못 대처했다가는 정말 큰일로 번질 수도 있었다. 내 의도는 선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기 때문이다. 나는 슬비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랐다.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얼굴과 슬비의 작은 얼굴 사이를 오갔다.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제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건 약 30분 전입니다. 저쪽 의류 매장 앞에서 혼자 울고 있더군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함께 엄마를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슬비라고 하고 아주 큰 곰돌이가 있는 가게 근처에서 엄마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내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들의 표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중 키가 더 큰 요원이 슬비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사무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꼬마 아가씨, 이 아저씨 말이 맞아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슬비는 잔뜩 주눅이 든 차에 내 옷자락 뒤로 숨으려 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괜찮다고 속삭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꾹 참았다. 보시다시피 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아이를 좀 진정시키고 아이가 기억하는 장소를 함께 찾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미아 신고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그들의 의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다. 두 요원은 서로 짧게 시선을 교환하더니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요원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저희 절차에 따라 아이를 미아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부모님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타당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슬비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는 이미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고 이제 막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런 아이를 또다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슬비가 기억하는 큰 곰돌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그걸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슬비가 아주 큰 곰돌이가 있는 가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아이 어머니께서 슬비를 찾으러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아보 센터로 가기 전에 딱 1시간만이라도 그곳을 먼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찾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슬비를 미아보 센터로 데려가겠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내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서 어떤 절실함을 읽었던 것일까?
잠시 침묵하던 두 요원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에도 아이 부모님을 찾지 못하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안내 데스크를 통해 미아보호센터로 아이를 인계해 주십시오. 나이든 요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다.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전화하십시오. 그는 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정중하게 명함을 받아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자리를 뜨자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긴장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생긴 셈이었다. 그 안에 슬비 엄마를 찾지 못하면 나는 슬비를 미아보호센터로 보내야 했다. 물론 그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직접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슬비야, 괜찮아.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슬비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나는 슬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슬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까처럼 내 뒤로 숨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 다시 힘내서 큰 곰돌이 찾으러 가볼까 1시간 안에 꼭 찾아야 해. 내 말에 슬비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다시 한번 희미한 기대감이 어리는 듯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생각보다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슬비의 작은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이번에는 슬비도 내 손을 마주 잡아주는 것 같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슬비야, 그 큰 곰돌이 가게 주변에 다른 건 뭐 없었어. 예를 들면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예쁜 꽃을 파는 가게 같은 거. 나는 최대한 많은 단서를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계속했다. 슬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심히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그래. 그것도 좋은 단서야. 큰 곰돌이 가게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구나. 나는 슬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번에는 슬비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벽돌이 한 장씩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퀘스몰은 정말이지 거대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와 수많은 상점들. 나는 주변 안내도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큰 곰돌이나 아이스크림 가게가 밀집된 특정 구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슬비는 점점 지쳐가는 듯했다. 아이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슬비야,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자.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솔직히 나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신경 쓰였다. 낯선 외국인 남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쇼핑몰을 헤매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빤히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 빠르게 지나쳐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슬비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문득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도 5살쯤 되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사방에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고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막막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마 지금 슬비도 그때의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어떻게든 슬비 엄마를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한적한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슬비에게 가방에 있던 작은 초콜릿파를 하나 꺼내주었다. 이거 먹으면 힘이 좀 날 거야. 슬비는 고맙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초콜릿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초콜릿이 입에 맞았는지 슬비의 얼굴에 아주 잠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를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저씨, 초콜릿을 반쯤 먹었을 때 슬비가 나를 불렀다. 응, 왜? 슬비야 아저씨는 왜 나 도와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돕고 있는 걸까? 내 일도 아닌데. 어쩌면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 슬비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 그리고 아저씨도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서 슬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내 대답을 듣고 있던 슬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아저씨도요? 응. 그래서 슬비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그때 아저씨도 결국 엄마를 찾았거든. 슬비도 꼭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슬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슬비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더 이상 아까 같은 극도의 공포나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씨앗일지도 몰랐다. 이제 초콜릿 다 먹었으면 다시 출발해 볼까? 이번에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일부러 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슬비도 네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힘찬 대답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큰 곰돌이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 나섰다. 나는 슬비에게 곰돌이의 색깔이나 모양, 아이스크림 가게의 간판 같은 것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슬비는 기억을 더듬으며 열심히 대답해 주었고, 나는 그 단서들을 조합하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러다 문득 슬비가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아저씨, 저기 같아요. 슬비가 가리키는 곳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장식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용품점이 보였다. 그리고 그 가게 입구에는 정말로 아주 큰 갈색곰 인형이 의자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슬비의 설명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찾은 걸까? 여기까지 약 2050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거대한 곰 인형을 발견한 순간 나와 슬비는 거의 동시에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슬비는 잡고 있던 내 손을 놓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나도 빠른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제발 슬비 엄마가 이곳에 있기를, 아니면 최소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게 입구에 다가갈수록 희망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혹시라도 이곳이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나는 슬비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과연 이 큰 곰돌이가 우리를 슬비 엄마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제3장 막막한 수색, 거대한 갈색 곰 인형. 슬비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나와 슬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곰 인형을 향해 거의 동시에 달려갔다. 내 심장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세차게 뛰고 있었다. 제발 슬비 엄마가 이곳에 있기를, 아니면 최소한 엄마를 봤다는 사람이라도 있기를. 슬비는 이미 곰 인형의 커다란 발치에 다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가게 안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캐릭터 상품들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인형, 장난감, 학용품들이 저마다 화려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슬비 엄마로 보이는 사람, 혹은 슬비를 애타게 찾고 있을 법한 여성의 모습만을 찾고 있었다. 슬비야. 엄마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숨을 고르며 슬비에게 물었다. 슬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작은 입술이 실망감으로 살짝 비죽 스크립스 나왔다. 나는 가게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아이들 손을 잡고 있는 엄마들은 몇몇 보였지만 애타게 누군가를 찾는 듯한 사람은 없었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1시간 전쯤부터 어린 여자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여성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요. 나는 슬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젊은 여직원은 슬비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오늘은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없네요. 혹시 저희 가게 안에서 잃어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 가게에 있는 큰 곰 인형을 기억해서 와본 겁니다. 그러시군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보셨어요? 미아 발생 시 보통 그쪽으로 연락이 가거든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슬비에게로 돌아왔다. 슬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슬비야, 여기 안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거야. 우리가 못 찾은 곳이 아직 많잖아.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큰 곰돌이라는 가장 강력했던 단서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다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시간은 벌써 약속된 1시간 중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었다. 보안 요원에게 받은 명함이 주머니 속에서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미아보호 센터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슬비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희망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슬비야,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 이야기도 했었지. 혹시 이 곰 인형 가게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던 것도 기억나니? 슬비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막막한 수색이 될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표 지점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를 따라 걸으며 혹시라도 슬비 엄마와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댈 뿐이었다. 크랙스몰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수많은 상점들은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어디로 가야 출구가 나올지, 어디로 가야 슬비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문득 슬비 엄마를 생각했다. 지금쯤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 이 넓고 복잡한 곳에서 어린 딸을 잃어버렸으니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미 울다 지쳐 탈진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미친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을지도.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리고 그 엄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슬비가 안쓰러웠다. 이 작은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을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약속된 1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슬비도 지쳤는지 아까보다 더 자주 다리가 아프다곤 했고 말수도 거의 없어졌다. 나는 아이를 위해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다. 아저씨? 엄마,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슬비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나 자신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었다. 그럼 슬비야, 당연히 찾을 수 있지. 엄마도 지금 슬비를 엄청나게 찾고 계실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꼭 만날 수 있어. 나는 애써 긍정적인 말을 뱉어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보안요원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슬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슬비야, 아저씨가 아까 그 보안 아저씨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혹시 엄마한테서 연락 온 게 있는지 여쭤보자. 슬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아까 그 나이 든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중앙통제실입니다. 아, 네. 아까 별마당 도서관 근처에서 아이 때문에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아이는 찾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이, 엄마한테서 연락 온 것이나 다른 신고 접수된 것은 없었는지요? 글쎄요.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뒤적이거나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아직 이슬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찾는다는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린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 아이를 저희 쪽 미아보 센터로 데려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슬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슬비야, 아직 엄마한테서 연락이 안 왔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아보 센터라는 곳에 가야 할 것 같아. 거기 가면 엄마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말에 슬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아저씨랑 같이 있을래요. 슬비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슬비야, 아저씨도 슬비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거기가 더 안전하고 엄마도 아마 그쪽으로 슬비를 찾으러 오실 가능성이 높아. 아저씨가 같이 가줄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슬비는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지만 결국에는 체념한 듯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아보호 센터가 있다는 쇼핑몰의 가장자리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처음 슬비를 발견했던 중앙광장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가는 동안 슬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나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왜 나는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했을까?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상처만 준 것은 아닐까? 그런 자책감이 밀려왔다. 미아보 센터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화려했던 상점들의 불빛도 이제는 그저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때 갑자기 슬비가 우뚝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슬비야, 나는 야해서 물었다. 슬비는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한 고급 아이스크림 매장 앞이었다. 그리고 그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아저씨, 저기 아이스크림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슬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새로운 희망 혹은 기억의 조각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일까? 여기까지 약 250 단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슬비의 말에 나는 잠시 모든 생각을 멈췄다. 아이스크림 가게. 아까 큰 곰돌이 가게를 찾기 전에 슬비가 흘깃 언급했던 곳이었다. 그때는 다른 단서에 밀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곳이 진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과는 미아보 센터로 가기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다. 시간도 거의 다 되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방향을 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슬비의 간절한 눈빛과 시계 사이에서 갈등했다. 슬비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그 아이의 눈망울에 서린 희미한 기대감. 나는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며 짧은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보안 요원과의 약속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지금이라도 미아보호 센터로 직행하는 것이 규정상 옳았고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터였다. 하지만 슬비의 저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저곳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알았어. 슬비야, 우리 저 아이스크림 가게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엄마가 슬비 아이스크림 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이번에도 안 계시면 정말로 아까 그 아저씨들이 말한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내 말에 슬비의 얼굴의 순간 화색이 돌았다. 아이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그 작은 힘에 이끌려 나는 다시 한번 불확실한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스크림 가게 안은 역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달콤한 향기가 코를 간질렸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휩쓸릴 여유가 없었다. 나는 슬비의 손을 꼭 잡고 인파를 헤치며 가게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슬비도 작은 키로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엄마의 모습을 찾았다. 계산대 앞, 테이블 주변, 심지어는 진열된 아이스크림 케이크 너머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슬비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 보았지만 역시나 오늘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수색이 허무하게 끝나자 나와 슬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슬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삐죽였고 나는 그런 아이를 그저 안쓰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로 미아보호 센터로 가야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도 없었다. 슬비야, 이제 가자.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슬비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이끌려가게 밖으로 나왔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게가 고스란히 내게도 전달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막 벗어나 미아보호 센터 쪽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등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잠깐만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우리에게 1시간의 유예를 주었던 그 나이든 보안 요원이었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보안 요원 한 명이 더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불쾌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제가 분명히 1시간 후에 미아보호 센터로 아이를 인계하시거나 안 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무게는 상당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소일지도 모르는 곳을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막 미아보호 센터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의 표정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저희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임의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건 곤란합니다. 아이는 저희에게 인계해 주시고 선생님은 일단 저희 사무실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사무실로 같이 가달라는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슬비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내 다리 뒤로 바짝 숨으며 작은 소리로 훌쩍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가 많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아이를 미아보호 센터까지는 책임지고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후에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조금씩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단지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외국인이라서 혹은 흑인이라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물론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이든 보안 요원은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젊은 요원에게 무언가를 작게 지시했다. 젊은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정의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아이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미아보호센터는 바로 저쪽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결국 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안 요원 2명에게 거의 감시를 받다시피 하며 나와 슬비는 미아보호센터로 향했다. 슬비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아이의 등을 몰차 토닥여줄 뿐이었다. 센터로 가는 길은 마치 패배자의 행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게 느껴졌고 코엑스몰의 화려한 불빛들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번쩍였다. 미아보호센터는 쇼핑몰 한쪽 구석, 비교적 한산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미아보호 및 분실물 신고센터라고 적힌 하얀 간판이 차갑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이나 보호자는 없었다. 여자 직원 1명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슬비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아가, 많이 놀랐구나. 이리 와서 잠깐 앉을까. 슬비는 여전히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지만 여직원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은 경계심을 푸는 듯했다. 나이든 보안 요원이 여직원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동안 슬비 옆에 쭈그려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슬비야,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엄마 찾는 거 도와주실 거야. 아저씨도 여기서 기다릴게. 내 말에도 슬비는 쉽게 안심하지 못하고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때 여직원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발견한 시간과 장소, 아이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 나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작성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배도 고팠고 목도 말랐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여직원은 슬비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건네며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슬비는 여전히 낯선 환경을 불안해했지만 코코아를 마시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몰차 지켜보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았다. 슬비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고 전문가들이 아이를 돌봐줄 터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센터를 나서려 했다. 슬비 엄마를 찾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선생님, 센터 문을 향해 막 한 걸음을 옮겼을 때 여직원이 나를 불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요. 아이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나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나 피로감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센터 안쪽에서 놀고 있던 슬비가 갑자기 코코아 잔을 내려놓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창밖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창문에 이마를 바짝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엄마는요, 엄마. 나와 여직원,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까지. 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비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깜짝 놀라 창밖을 주목했다. 슬비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센터 바깥, 쇼핑몰 내부 통로였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슬비가 저토록 애타게 엄마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대상은 쉬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슬비는 분명 무언가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된 채 빛나고 있었다. 과연 슬비는 무엇을 본 것일까? 깊어지던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 엄마. 슬비의 다급한 외침은 미아보호센터의 정적을 갈랐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은 센터 창밖, 분주하게 움직이는 쇼핑몰 인파 속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나와 여직원,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까지. 그곳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슬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슬비가 엄마라고 부를 만한 특정 인물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익명의 행인들만 보일 뿐이었다. 슬비야, 엄마 어디 계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여직원이 몸을 낮춰 슬비의 눈높이에 맞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긴 지금까지 몇 번의 거짓 희망이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슬비의 반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이는 거의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저기요, 빨간색 엄마. 엄마 가방, 빨간색 가방. 슬비는 창문에 거의 얼굴을 박을 듯 다가가 외쳤다. 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빨간색 가방.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전에 큰 곰돌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장소가 아닌 움직이는 특정 대상. 그것도 엄마의 소지품을 지목한 것이다. 이것은 뭔가 달랐다. 나는 창가로 바짝 다가가 슬비가 가리키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인파 속이었지만 슬비의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선명한 붉은색, 그것이 가방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슬비의 저토록 강한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직원과 보안 요원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일말의 기대감도 서려 있는 듯했다. 슬비야, 아저씨랑 같이 가볼까? 엄마한테로 가보자. 슬비는 내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흥분과 긴장으로 뜨거웠다. 김 선생님, 저희 중 한 명이 동행하겠습니다. 나이든 보안 요원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젊은 보안 요원 중 젊은 쪽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여직원은 센터에 남아 혹시 모를 다른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아보호 센터 문을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했다. 슬비는 내 손을 잡은 채 아까 그 빨간 가방이 보였던 방향으로 연신 손짓했다. 저쪽이에요, 빨리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엄마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슬비의 보폭에 맞추면서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인파를 헤치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보안 요원도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외치며 우리의 길을 터주려 애썼다. 몇 번의 코너를 돌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나아갔다. 슬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쇼핑몰의 또 다른 구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발, 이번에는 진짜이기를, 슬비의 기억이 맞기를.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한참을 가던 슬비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가 가리키던 방향에는 조금 전까지 언뜻 보이던 붉은색 물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다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인가? 아니야. 슬비야. 분명 이 근처에 계실 거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나는 애써 아이를 다독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바로 그때 함께 온 보안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갔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은 몇 개의 상점 너머. 사람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슬비가 말했던 것처럼 선명한 빨간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와 슬비. 그리고 보안 요원은 거의 동시에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성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잔뜩 흐트러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간헐적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무거운 절망감이 감돌고 있었다. 슬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아직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외쳤다.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쇼핑몰의 소음을 뚫고 그 여성에게까지 가닿은 듯 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슬비가 드디어 엄마를 찾았다는 것을. 여성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몹시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지만 슬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텅 빈 듯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마침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작은 딸아이의 모습에 가닿았다. 시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 여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입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달려나갔다. 나와 보안 요원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슬비는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고 엄마는 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쇼핑몰의 한 구석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듯한 감격의 울음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피로와 긴장, 그리고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슬비와 함께하며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불안함, 나의 초조함,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 넓은 곳을 헤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던 모녀는 마침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슬비 엄마는 딸의 얼굴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연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괜찮아 하고 물었고, 슬비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며 엄마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다.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저 감격적인 순간에 내가 끼어드는 것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슬비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 도와줬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 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슬비의 말에 아이 엄마의 시선이 처음으로 내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움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슬비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이제 곧 나는 이 모든 사건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희미하게 빛나던 한 줄기 빛은 이제 뚜렷한 햇살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 도와줬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 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슬비의 맑은 목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그와 동시에 아이 엄마. 강지수 씨의 시선이 처음으로 나를 향했다. 그녀의 눈은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절망감을 밀어내고 피어나는 어떤 강렬한 빛이 느껴졌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놀라움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사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슬비를 품에 꼭 안은 채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휘청거리는 듯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딸을 찾았다는 절대적인 기쁨이 그녀의 모든 세포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간신히 짜내듯 흘러나왔다. 한마디 한마디에 딸을 잃어버렸던 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 아이를, 제 슬비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서서 그녀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슬비가 워낙 똑똑해서,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어딘가 촌스럽고 투박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련된 위로나 능숙한 대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함께 왔던 젊은 보안 요원이 조용히 강지수 씨에게 다가가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 어머님, 이 선생님께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아이 곁을 지키시면서 함께 찾아다니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강지수 씨는
더욱더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는 듯 했다. 슬비도 엄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어 나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들한테서 나 지켜줬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큰 곰돌이 인형도 같이 찾아주고 배고플까봐 초콜릿도 사줬어요. 토토도 아저씨가 찾아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아마도 미아보호센터의 보안 요원들과의 만남을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표현한 듯 했다. 그 안에 담긴 내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고마움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토토라는 이름의 낡은 토끼 인형은 어느새 슬비의 손에 다시 들려 있었다. 아마 내가 처음 슬비를 발견했을 때 주워주었던 그 인형일 터였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지수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갑자기 내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한국에서 이런 식의 큰절에 가까운 인사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고개 드십시오. 어머님, 나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선생님은 저희 슬비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허리를 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또다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다급하게 손수건을 찾아 눈가를 찍어냈지만 눈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 아이의 엄마 하이의 엄마가 자식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우선 아이를 데리고 좀 편안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테니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강지수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지요. 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잠시 저희와 함께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보답을.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다급하게 자신의 핸드백을 열려고 했다. 아마도 지갑을 꺼내 사례를 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에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걱정돼서 했을 뿐입니다. 슬비가 이렇게 안전하게 어머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본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보답입니다.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말에 강지수 씨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혼란스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어쩌면 그녀의 세상에서는 이런 순수한 호의가 드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들고 그 고생을 시켰는데. 그녀는 여전히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느끼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오늘 이 작은 아이를 도우면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슬비를 도운 것이 아니라 슬비가 나를 도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쇼핑몰의 소음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주 고요하게 느껴졌다. 오직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보안 요원까지 포함해서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의 교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수 씨는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슬비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연락처라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꼭 다시 연락드려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선생님께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어떤 일이든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간절했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나도 이 모녀와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 번호를 알려주었다. 강지수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내 번호를 정성스럽게 저장하고는 몇 번이고 확인하는 듯 했다. 데이비드, 김 선생님이시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젊은 보안 요원이 우리에게 미아보호 센터로 가서 간단한 경위서라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강지수 씨도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미아보호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향하던 그곳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그곳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센터로 돌아오니 아까 그 여직원이 우리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녀는 강지수 씨에게도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고 슬비에게는 작은 사탕을 선물로 주었다. 강지수 씨는 여직원과 보안 요원들에게도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한 어머니와 그녀의 작은 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있었다. 그 눈물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여기까지 약 450 단어입니다. 감격적인 재회와 감사의 인사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강지수 씨는 센터에 마련된 의자에 슬비를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슬비의 얼굴을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제 정말로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미아보호센터 안. 강지수 씨는 여전히 슬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작은 손을 매만지며 안정을 찾고 있었다. 슬비도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한 듯 아까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엄마에게 조잘조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녀의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내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공포와 불안을 위로하며 다독여줄 둘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할 터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에 강지수 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데이비드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살짝 스쳤다. 아, 이제 저는 그만 가보려고 합니다. 두 분 오붓한 시간 보내셔야죠. 슬비도 이제 엄마 찾았으니 괜찮을 겁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슬비야, 아저씨, 이제 갈게. 엄마 말씀 잘 듣고. 다시는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슬비는 엄마 품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큰 눈을 껌뻑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데이비드 선생님, 잠깐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최소한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차라도 한 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강지수 씨가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나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녀의 호의는 고마웠지만 어쩐지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 내가 바란 것은 이런 대접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강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핸드백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우선 제 정식 명함입니다. 오늘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만 혹시라도 제가 선생님께 도움이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저 안부라도 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꼭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조용히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고딕체로 간결하게 이름과 직함, 그리고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강지수 대표이사 KJ홀딩스. 대표이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대표이사 CEO라는 말인가 KJ홀딩스라는 회사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아마 뉴스나 경제 관련 기사에서 몇 번쯤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이름 같았다.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그룹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성, 슬비의 엄마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였단 말인가. 어쩐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과 세련됨이 느껴진다 했더니 내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미아보호센터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는 몹시 초조하고 다급한 표정이었다. 대표님, 강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중요 미팅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서 준비하셔야. 남자는 강지수 씨를 발견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그는 강지수 씨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그제야 내 존재를 알아차린 듯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자 나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강지수 씨는 갑작스러운 비서의 등장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내게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정신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조와 함께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가 CEO이든 아니든
나에게는 길 잃은 딸을 애타게 찾던 한 명의 어머니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도운 것도 바로 그 어머니였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은 이 일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제게, 그리고 저희 슬비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지수 씨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내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존경심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선의와 인간적인 연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제 명함에 적힌 회사, KJ 홀딩스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혹은 저희 회사가 선생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제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강 대표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대표님과 슬비 양을 만나고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이미 큰 기쁨이고 보상이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고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했다. 내 대답에 강지수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물기가 어리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미소와 함께였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미아보호 센터를 나섰다. 등 뒤로 강지수 씨의 조심히 가십시오. 데이비드 선생님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코엑스몰의 번잡한 통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시간 동안 나를 짓누르던 긴장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고 머리는 멍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것마저도 유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오늘 하루 나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내 일상의 소소한 걱정거리들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버린 듯했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인간애와 깊은 만족감이 채워져 있었다. 퀘엑스몰을 빠져나와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서울 거리로 나섰다. 화려한 넌사인과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마치 세상이 조금 더 다정하고 의미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마저 바꾸어 놓은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강지수 씨와 슬비를 생각했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그리고 강지수 씨는 그 화려하고 치열한 기업 세계의 정점에서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이 특별한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어쩌면 그녀 역시 아주 잠깐이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순수함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창가에 기대앉아 나는 주머니 속의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강지수, 대표이사, KJ 홀딩스. 그 차가운 글자들 뒤에 숨겨진 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 한 아이의 간절했던 눈망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았던 이름 모를 이방인의 작은 친절. 그것은 참으로 뜻밖의 인연이었고 그 인연이 남긴 옹이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며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독히도 길었던 하루였지만 그 끝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